안녕하세요. 저는 강동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이렇게 제 실패담을 공유하려 합니다. 퇴직 후 캠핑카를 산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고, 불과 6개월 만에 2천만 원짜리 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방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에 중견 제조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70년대 가난했던 시절을 지나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말단 격리직원으로 시작해 재무팀장까지 승진했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항상 신중한 편이었습니다. 재무팀에서 일하다 보니 돈 관리에 철저했고 의사결정을 할 때도 항상 손익을 따져보는 성격이었죠.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제 앞에 놓인 3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장만 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정년이 2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제안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해줬습니다. 제 앞에는 퇴직금 1억 8천만 원, 퇴직연금 5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 7천만 원, 3억 원에 가까운 돈이 통장에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다 갚았고 용인에 있는 32평 아파트는 시세가 5억 원 정도였습니다. 국민연금도 곧 받을 예정이었고 이제 남은 인생은 마음껏 즐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두세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출근 준비에 쫓기지 않는 것, 퇴근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모든 게 새롭고 좋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 보고, 낮에는 TV 보고, 저녁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정도였죠. 점점 심심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만난 세상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은퇴 후 캠핑카로 전국을 누비는 부부들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밴라이프라고 하더군요. 회사 다닐 땐 꿈도 못 꿨던 자유로운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풍경을 보며 아침을 맞이하고 원할 때 떠나고 원할 때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60대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63살 부부가 캠핑카로 전국을 여행하며 맛집을 탐방하고 때로는 바닷가에서 때로는 산속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웃고 있었고 화려한 일몰과 일출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속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땐 돈 벌기 바빠서 여행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퇴직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아직 건강하니까요. 이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미쳤냐고 했습니다. 세상에 캠핑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며 우리 나이에 그런 고생을 왜 사서 하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자. 아직 건강할 때 여행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퇴직 6개월 후인 2020년 4월에 중고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2018년식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를 개조한 캠핑카로 가격은 2,200만 원이었습니다. 직접 보러 갔을 때 생각보다 좁았지만 그래도 실내 샤워 시설과 작은 주방, 침대까지 갖춰져 있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면 호텔이나 펜션 예약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쓴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숙박비 걱정 없이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몇 년 타다가 팔아도 큰 손해는 안 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충동적인 구매를 한 순간이었습니다. 캠핑카를 구매하고 첫 번째 여행으로 강원도 양양을 택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것이었죠. 출발 전날 마치 수학여행 가는 학생처럼 설레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출발 당일에도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와서 피곤해 보였지만 저는 너무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아내와 둘이 지내려니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실내 화장실이 있긴 했지만 너무 좁고 냄새가 나서 결국 캠핑장 공용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샤워 시설도 기대와 달랐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넓고 깔끔하게 보였는데 실제로는 좁고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당혹스럽게 한 건 운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승용차보다 훨씬 크고 높은 캠핑카는 주차도 힘들고 좁은 길에서 마주오는 차를 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명 증상이 있는 저에게 엔진 소음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갈비뼈가 울릴 정도의 진동은 제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선 보이지 않았던 현실이었습니다. 도착해서도 캠핑장 자리 잡기, 텐트 설치, 전기 연결, 가스 연결. 모든 게 처음이라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날따라 비가 왔는데 루프에서 물이 새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판매자가 말하지 않았던 누수 문제였습니다. 첫날 밤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불면증이 있던 저는 낯선 환경에서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비가 내리는 소리, 옆 텐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 딱딱한 침대.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한두 시간 눈을 붙였습니다. 아내도 펜션에 가면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첫 경험이라 서툴러서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한 달 후에 충북 단양으로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캠핑 용품을 추가로 구입했고 온라인 카페에서 초보자 팁도 찾아봤습니다. 텐트 치는 법부터 전기 연결하는 법까지 유튜브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행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단양으로 가는 길은 산길이 많았는데 굽이진 도로에서 캠핑카를 운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라 그리 세차지는 않았지만 캠핑카 안에서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TV도 안 나왔고 와이파이도 잘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고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예상치 못한 관리 비용이었습니다. 캠핑카는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일반 승용차보다 비쌌습니다. 연간 자동차세만 60만 원, 보험료도 8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정기점검, 타이어 교체, 각종 캠핑 장비 구입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첫 해에만 4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한데 이 정도 비용이면 그냥 펜션이나 호텔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주차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캠핑카 주차 공간이 따로 없어 인근 유료 주차장을 월 20만 원에 계약해야 했습니다. 매번 캠핑카를 가지러 가는 것도 번거로웠습니다.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였는데 비가 오는 날이나 더운 날에는 그 10분도 귀찮았습니다. 세 번째 여행 후 저는 제가 캠핑 생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저에게 낯선 곳에서의 수면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딱딱한 침대, 주변 소음, 밤중에 화장실 가기 불편함 등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전날 밤 병원에서 야간 근무하고 와서 피곤해했고 저는 이명 때문에 야외에서 소리 듣는 게 힘들었습니다. 높은 혈압 때문에 짠 음식도 피해야 했는데 캠핑장에선 라면이나 삼겹살 같은 음식을 먹게 되더군요. 무엇보다 SNS에서 봤던 것처럼 아름다운 장소에 쉽게 주차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인기 있는 캠핑장은 예약이 어려웠고 아무 곳에나 주차했다가는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본 한적한 바닷가나 호숫가는 대부분 캠핑카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늘 캠핑장을 이용해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숙박비 절약이라는 캠핑카의 장점도 사라졌습니다. 끝내 마지막 여행 이후 6개월 동안 캠핑카는 주차장에 방치되었습니다. 월 주차비 20만 원은 계속 나가는데 사용은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배터리는 방전되고 타이어는 바람이 빠졌습니다. 매번 가서 시동을 걸어주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도 스트레스였습니다. 2천만 원짜리 철덩어리가 됐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주차비만 내고 있으니 그것도 스트레스였습니다. 팔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캠핑카 시장이 과열되었다가 급격히 식으면서
중고 캠핑카 가격도 폭락했습니다. 2,200만 원에 산 캠핑카를 내놓았지만 최고 제한가는 1,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 만에 700만 원이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거기에 각종 유지비, 캠핑 장비 구입비까지 합하면 1,0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본 것이었습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돈 문제로 아내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던 아내는 캠핑카 구입 당시 반대했었고 결국 그 우려가 현실이 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책임져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큰 자산인 퇴직금을 허무하게 날린 셈이니까요.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인 38살 아들은 재정 관리에 철저한 성격이라 아버지의 충동 구매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35살 딸에게도 이런 실패담을 들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담은 저 혼자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후회했습니다. 불면증이 더 심해졌고 혈압도 오르더군요.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손실을 생각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였습니다. 퇴직 후 우울감도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재무팀장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이런 실수를 했다는 자책감이 컸습니다. 이명 증상도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의 노후 계획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또 내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잃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에도 주차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월 20만 원씩 6개월이면 120만 원입니다. 아내는 이제 그냥 팔라고 했습니다. 손해보는 것보다 계속 돈 쓰는 게 더 크다는 거였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팔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저 혼자서라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으로 떠났습니다. 호수가 보이는 캠핑장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캠핑을 하려니 더 외롭더군요. 밤에 호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캠핑카를 산 지 8개월 만에 1,400만 원에 팔았습니다. 800만 원의 손실이었지만 더 이상 주차비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철덩어리를 팔아치우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내도 이제 끝났으니 다시 시작하자고 위로해줬습니다. 대신 저는 캠핑카로 하고 싶었던 여행을 다른 방식으로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기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전국 여행을 계획했고 필요할 때만 차박용 간단한 장비를 렌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지비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새로운 취미가 필요했습니다. 퇴직했다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중랑천을 산책하다가 다양한 새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디지털 카메라로 새들을 찍어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였는데 점점 재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2시간 정도 산책하며 새를 관찰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돈도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혈압도 좋아지고 불면증도 나아졌습니다. 특히 다양한 철새들이 계절마다 찾아오는 것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봄에는 제비, 가을에는 청둥오리, 겨울에는 기러기까지 자연의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차 실력이 늘면서 지역 철새 동호회에 가입했고 가끔 철새 도래지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같은 또래 퇴직자들도 많았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를 넘어 새라는 공통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손실된 퇴직금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근처 대학의 경영학과에서 회계 실무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30년 재무팀 경력을 살려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2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다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랄까요? 게다가 학생들과 교류하며 활력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6개월 후면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퇴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여행 계획도 더 현실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캠핑카 대신 기차 여행, 크루즈 여행 등을 계획하고 매달 여행 자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남의 행복을 그대로 베끼려 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에서 본 부분은 원래 캠핑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단순히 따라했을 뿐이었죠. 은퇴 후에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다닐 때 여행을 즐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여행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본래 성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철새 동호회 모임에서 자신의 실패담을 공유하며 후배들에게 조언합니다. 충동 구매는 언제나 후회로 이어집니다. 특히 퇴직금은 다시 벌기 어려운 돈입니다. SNS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모습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고충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기보다 나에게 맞는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철새 사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며 지역 카페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게 맞는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 때문에 새소리를 완전히 듣지는 못하지만 새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사진으로 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실패에서 배운 게 있다면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은 필요하지만 그 도전이 내 성향과 현실에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SNS 속 남의 행복이 아닌 내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아내와 함께 서촌 일대를 걷다 보면 아내가 말합니다. 캠핑카 산 것도 결국엔 좋은 경험이었다고요. 그렇게 큰 돈을 잃었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돈을 잃었지만 지혜를 얻었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의외로 아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며 격려까지 해주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딸도 영상통화로 제 새 사진을 보여주면 항상 감탄합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캠핑카 구매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거의 잊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새를 찾아 나서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난달에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철원 철새 도래지까지 다녀왔습니다. 두루미 가족을 만났는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순간의 기쁨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아내도 이제 곧 퇴직입니다.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아질 텐데 우리는 작은 여행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차 타고 가는 여행, 하루나 이틀 정도의 짧은 여행으로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갈 생각입니다. 아내는 제주도를 가보고 싶어 합니다. 30년 간호사 생활을 하느라 제대로 된 휴가도 없었으니 이제는 아내가 원하는 여행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철새뿐만 아니라 도시의 야생 조류도 관찰합니다. 까치, 직박구리, 참새 같은 흔한 새들의 일상도 사진으로 담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이야기를 씁니다. 처음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제 블로그를 찾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분들. 제 실패담과 새로운 시작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지역복지관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잘 다루진 못하지만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해드리니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 사진 편집하는 법 등을 알려드리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제가 은퇴 후 허무하게 보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돕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아들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캠핑카를 사고 실패한 경험이 오히려 자신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고요. 은퇴 후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게 되었다면서요. 제 실패가 아들에게 교훈이 된 것 같아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요즘 들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캠핑카를 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은퇴 후 정체성의 상실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0년간 회사에서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캠핑카는 그저 수단이었을 뿐,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의미 있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친구는 퇴직금으로 창업을 했다가 망했고, 또 다른 친구는 주식에 올인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모두 은퇴 후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철새 동호회에서 만난 한 선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듣습니다. 이명 때문에 완벽하게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연의 소리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어떤 새를 만날까, 어떤 장면을 담을까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렙니다. 더 이상 퇴직자가 아닌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퇴직 후 2천만 원짜리 철 덩어리를 샀던 제가 이제는 카메라 한 대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비싼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물론 퇴직금의 일부를 허무하게 날린 것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행복이 아닌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퇴직 후 캠핑카 산 것이 최대의 실수였지만 그 실수가 저를 더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퇴직금 1,000만 원을 날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은퇴 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 또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자입니다. 올해 75살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평탄치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공직에 몸담으며 보람찬 나날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퇴직 공무원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시청 민원실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980년 제가 30살 때였죠. 당시에는 여성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업무만 맡았지만 성실함을 인정받아 점차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보람도 느꼈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나 복지 혜택을 문의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공직생활 15년 차에 제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당시 아이들은 각각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는 홀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5천만 원으로 주택대출을 상환했고 남은 생활은 제 월급으로 꾸려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목표는 단 하나,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교육에 모든 신경을 썼죠. 아들은 공부를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손재주가 좋아 전문대학에서 자동차 정비를 전공하게 했습니다. 딸은 영어에 소질이 있어서 4년제 대학 영어교육과를 보냈고 나중에는 영국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직에서의 30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퇴직할 무렵에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었더군요. 저도 9급에서 시작해 6급까지 진급했고 퇴직 시에는 특별승진으로 5급으로 명예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당시 월 평균 급여는 380만 원 정도였고 명예퇴직 가산금을 포함해 퇴직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매월 15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퇴직 전 소득의 약 39% 수준이었습니다. 퇴직 후 저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퇴직금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아들은 37살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이미 5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딸은 34살에 결혼했는데 그 전에 영국 유학 자금으로 7천만 원,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퇴직금 2억 2천만 원의 거의 전액을 자녀들에게 주고 나니 제게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매달 150만 원의 연금이 나오니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제 아파트는 이미 대출 없이 제 소유였으니까요. 그렇게 여유롭게 노후를 시작한 저였지만 퇴직 5년 후인 65살에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것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저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었는데 의사는 환경적 요인이나 간접 흡연의 영향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민원실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80년대, 90년대에는 실내 흡연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암 진단은 제 인생의 두 번째 큰 시련이었습니다. 바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까지 진행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은 약 1,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중증질환 본인 부담률이 지금보다 높았거든요. 그동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저축의 대부분이 의료비로 나갔습니다. 치료 과정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고 구토와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폐 부위에 집중되어서인지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을 때 의사는 제 폐 기능이 정상인의 약 50%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산소 발생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강 악화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지원했던 자동차 부품 사업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으나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기업 부품 회사들의 시장 장악으로 중소업체들이 설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결국 아들의 사업은 3년 만에 부도가 났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딸의 경우 남편의 건축자재 유통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진해지면서 딸도 영어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녀 모두 경제적 여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처음에는 자녀들이 용돈을 조금씩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아들이 20만 원, 딸이 15만 원 정도를 보내주었죠. 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가정과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점차 지원이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중단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의 경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공무원 연금 150만 원으로는 아파트 관리비와 의료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폐 질환이 있다 보니 춥게 지내면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었지만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실내 온도를 15도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지내도 너무 추웠고 그 결과 기관지염까지 자주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정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남은 돈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사하면서 많은 짐을 버려야 했고 평생 모아온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특히 남편과의 사진첩이나 아이들 어릴 때 기념품들을 버릴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새로 이사한 원룸은 건물이 오래되어 단열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습기도 많이 차서 제 폐 건강에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원룸도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마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월세 35만 원에 관리비 약 10만 원, 전기요금, 약값, 병원비까지 더하면 150만 원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조금씩 쓰며 버텼지만 그마저도 곧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였습니다. 암치료 후 정기적인 검진과 폐 관련 약물, 산소 발생기 임대료 등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산소 발생기 없이는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월 임대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의료보험으로 일부 지원되지만 본인 부담금도 적지 않았습니다. 약값도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었고 병원 진료비까지 합하면 의료비만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을 때 담당 의사가 저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병원 사회복지사를 소개해 주셨고 상담 과정에서 제 상황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주민센터에 방문해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30년 공직 생활을 한 공무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니. 자존심이 상했고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평생 시민들을 맞이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제가 도움을 청하러 간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제 상황을 친절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수급자 선정이 어렵지만 의료비 지출이 큰 중증 질환자 폐암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생계급여도 일부 월 32만 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수급자가 되니 병원비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동안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료비가 대폭 감소했고 산소 발생기도 의료급여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라는 신분은 제게 큰 심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하고 세금을 성실히 냈던 사람이 이제는 국가의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가장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과거 동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 번은 동네 마트에서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그분이 내 형편을 알게 될까봐 얼른 피해버렸습니다.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갔고 우울증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도 받는데 왜 수급자야? 라는 식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의료비 부담이나 건강 상태를 모르니까요. 자녀들에게는 수급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한동안 숨겼습니다. 그들이 미안해하거나 자책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딸이 병원에 같이 갔다가 제가 의료급여 카드를 내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많이 울었고 자신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이건 엄마의 선택이었고 너희 탓이 아니야. 엄마는 너희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요.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복잡한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였습니다. 어떤 약은 급여가 되고 어떤 약은 안 되는지, 어떤 검사는 급여 적용이 되고 어떤 검사는 본인 부담인지 등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병원마다 규정도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산소 발생기나 보조기구 등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제가 담당 공무원이었다면 더 친절히 안내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급자가 된 지 약 6개월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월 14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열이 잘된 환경으로 이사하니 폐 건강도 다소 개선되었고 생활비 부담도 줄었습니다. 이사 후에는 동네 복지관과 연결되어 여러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니 식사 준비에 부담이 줄었고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면서 약간의 생활 여유도 생겼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던 저에게 계절마다 옷 한 벌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재정립했습니다.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바라지 않지만 정서적 교류는 더 강화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주 1회 화상통화를 하는 시간이 생활에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명절에만 만나기로 했고 큰 선물은 사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할머니로서 정서적 지원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 복지관의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공무원 경험을 살려 복지제도 상담 봉사를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신청서 작성 등을 도와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소규모 자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며 글을 쓰는 과정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제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후회보다는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퇴직금 전액을 자녀에게 준 결정은 분명 실수였습니다. 최소한 1억 원은 제 노후를 위해 남겨뒀어야 했습니다. 건강검진도 더 자주, 더 철저히 받았어야 했고 암 전조 증상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집 한 채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월세로 사는 것보다 자기 집이 있는 것이 노후에 훨씬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 사랑은 적당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에게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후 준비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 이 두 가지만 확보된다면 노년의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삶이 예전만큼 풍요롭지는 않지만 나름의 평화와 의미를 찾았습니다. 제가 수급자가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면 위안이 됩니다. 이제는 그 혜택을 받는 입장이 되었지만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자녀에게 나눠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위한 준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75살의 저는 남은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수님입니다. 올해 68살이 되었어요. 전통시장에서 30년 동안 야채 가게를 운영했던 시장 상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작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시작한 건 38살 때였어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저에게는 어린 새 아이가 있었죠. 두 아들과 막내딸 모두가 아직 학교에 다니는 나이였어요. 초등학생이었던 큰아들부터 갓 돌이 지난 막내까지 홀로 키워야 했죠.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던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전통시장에서 작은 야채 가판대를 열게 되었어요. 넓이는 고작 6평 정도였지만 제게는 소중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서 싱싱한 야채를 고르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많은 양을 나를 수 없어서 시장 안에서 생선 가게를 하던 오빠가 많이 도와주었죠. 도매시장에서 고른 야채들을 트럭에 싣고 시장으로 돌아와서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가게를 열었어요. 쉬는 날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은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제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그 작은 가판대에서 보냈죠. 시장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제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매일 오셔서 시래기 한 단을 사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넘게 매일 시래기를 사가셨죠. 그분의 장례식에 갔을 때 그 할머니 아들이 어머니가 항상 정씨네 야채가 제일 싱싱하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제 철학은 간단했어요. 손님들이 우리 아이들 등록금이다. 정직하게 좋은 품질의 야채를 팔고 항상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했죠. 저울에 야채를 올려놓으면서도 이미 머릿속으로 얼마인지 계산이 끝나 있었어요. 30년 장사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생긴 능력이었죠. 손님들은 종종 아줌마는 암산의 달인이라며 놀라워했어요. 제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어요. 큰아들은 엔지니어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회사원이 되었죠. 막내딸은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나중에 미국계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30년이었어요. 그런데 65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전통시장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거였죠.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오래된 시장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 상가를 지을 계획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제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사라진다니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반대했어요. 저는 상인회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여러 차례 시위도 하고 구청장과 면담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재개발은 확정되었고 우리는 보상금을 받고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길고 지루한 협상 끝에 저는 폐업 보상금으로 4,20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다른 상인들보다 조금 더 받은 편이었는데 그건 제가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상인회 부회장으로서 끝까지 모든 상인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도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시장이 문을 닫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빈 시간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아침에 일어나도 더 이상 도매시장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늦게까지 가게를 지킬 필요도 없었죠. 처음에는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일이 우울하고 무기력했어요. 게다가 몸도 따라주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야채를 다듬고 자르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면서 손목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했지만 저는 이제 손 안 쓰니까 괜찮다며 거절했죠. 아프긴 했지만 더 이상 야채를 다듬는 일은 없을 테니 그냥 약을 먹으면서 버티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계 회사에서 일하던 딸이 해외 발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였죠. 문제는 딸이 이혼한 상태였고 대학을 졸업한 아들, 그러니까 제 손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24살인 손주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 딸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손주의 주거 문제가 생겼던 거죠. 딸은 제게 부탁했어요. 엄마, 우성이가 공부하는 동안만 같이 살아주실 수 있어요? 제가 월세랑 생활비는 보내드릴게요.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솔직히 손주와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거든요. 명절에만 만나는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무엇보다 손주가 불쌍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주거 걱정까지 하게 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손주 우성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딸은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둘이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절약하는 방법을 배웠죠. 반찬은 직접 만들고 김장도 손수했어요. 시장에서 일할 때는 늘 밖에서 끼니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밥을 해 먹으니 확실히 비용이 절감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손주와 어색했어요. 손주는 하루 종일 방에서 공부만 했고 저는 집안일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식사 시간에만 잠깐 얼굴을 보는 정도였어요. 어느 날 저녁을 준비하면서 손주 방에 들어가 봤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권의 두꺼운 책들이 쌓여 있었죠. 우성아, 저녁 먹자. 부르면서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을 보았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부동산 실무라는 제목이었죠. 호기심에 책을 펼쳐봤어요. 할머니, 그거 공무원 시험 부동산 과목 교재예요. 손주가 말했어요. 그렇구나. 너 공무원 시험에 부동산 관련 내용도 나오는구나. 네, 행정직은 부동산학 개론도 시험 과목 중 하나거든요. 책을 넘겨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어렵지 않았어요. 전통시장에서 일하면서 주변 상가들의 매매나 임대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시장 건물주들과도 자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었죠. 손주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어때요? 공인중개사 시험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내가? 65 먹은 할미가 무슨 시험이야. 그런데 손주는 진지했어요. 할머니, 시장에서 30년 일하셨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능력도 뛰어나시고 계산도 빠르시고 부동산 중개사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손주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나이 65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어차피 집에만 있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손주에게 말했죠. 우성아, 할미도 공부해볼까? 너랑 같이. 손주는 정말 기뻐했어요. 바로 인터넷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죠. 시험은 1년에 한 번 10월에 있다고 했어요. 지금이 1월이니까 약 9개월 정도 공부할 수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손주와 함께 공부를 시작했어요. 손주는 아침에 일어나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 저는 그 옆에서 공인중개사 책을 펼쳤죠.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법률 용어들은 생소했고 계약서 양식은 복잡했어요. 게다가 초기 백내장 때문에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죠. 손주가 큰 확대경을 사다 주어서 겨우 글자를 볼 수 있었어요. 매일 4시간씩 꾸준히 공부했어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손주와 함께 외웠어요. 놀랍게도 제 기억력이 손주보다 좋은 경우가 많았죠.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우세요? 손주가 놀라워했어요. 시장에서 30년 동안 야채 가격이랑 손님들 얼굴을 외웠으니까 그렇지.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놀랐어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의외로 잘 외웠거든요.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손주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그냥 독학하는 것보다 학원에 다니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학원에도 공인중개사 과정이 있더라고요. 학원비는 1년에 320만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폐업 보상금이 있었기에 등록할 수 있었죠. 학원에 등록하던 날 상담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따님을 위해 등록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공부할 거예요. 제 대답에 상담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학원 첫날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20대에서 40대였으니까요. 66살 할머니가 공인중개사 학원에 다니는 건 분명 특이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강사 선생님도 저를 보고 놀랐지만 곧 우리 반 최고령 공시생이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 효율이 확실히 높아졌어요. 강사 선생님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문제 풀이 방법도 배울 수 있었죠. 손주와 함께 학원에 다니면서 서로 의지가 되었어요. 학원에서는 제가 종종 김밥을 싸가는 것으로 유명해졌어요. 점심시간에 직접 만든 김밥을 꺼내 먹으면 주변 학생들이 부러워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김밥을 나눠 먹게 되었고 공시생 할머니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저에게 와서 공부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나이가 많으니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손목 통증이었어요. 필기를 많이 하다 보니 오래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다시 심해졌거든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만 받았어요. 주사를 맞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졌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아파오곤 했죠. 그렇게 1년 가까이 공부했어요.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긴장이 되더라고요. 20대도 아니고 68살에 시험을 본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은 없다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시험 당일 손주가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잘 보실 거예요. 시험은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객관식은 빠르게 풀었지만 서술형은 손목 통증 때문에 천천히 써야 했죠. 손목이 아파서 펜을 놓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답안지를 완성했어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손주도 같은 시기에 공무원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함께 결과를 기다렸죠. 매일 밤 손주와 함께 앉아서 서로를 격려했어요. 할머니도 합격하고 우성이도 합격하자. 드디어 결과 발표일이 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결과가 먼저 나왔죠. 손주가 컴퓨터로 결과를 확인해 주었어요. 할머니, 합격이에요. 축하드려요. 손주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68살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니.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뻤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후 손주의 공무원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손주는 4번째 도전에서도 불합격했어요. 손주는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우성아, 괜찮아. 다음에 또 도전하면 돼. 제가 위로했지만 손주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68살에 합격하셨는데 저는 24세 4번이나 떨어졌어요. 손주가 자책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우성아, 할미가 먼저 돈 벌어서 내 공부 뒷바라지 할게. 너는 다음 시험에 집중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저는 바로 사무실을 열기로 했어요. 폐업 보상금 4,2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투자했죠. 보증금으로 1,000만 원, 월세가 65만 원인 작은 사무실을 구했어요. 인테리어는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 제가 직접 키운 화초들로 사무실을 꾸몄어요. 사무실을 연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물도 없고 손님도 없었죠. 30년 동안 시장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홍보를 시작했어요. 예전 단골 손님들에게 연락해서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사가 됐어요라고 알렸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면서 주변에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가장 특별했던 제 영업 비결은 집 구경을 갈 때마다 손수 만든 김밥과 물김치를 챙겨가는 거였어요. 손님들이 집을 둘러보는 동안 제가 준비한 간식을 대접했죠. 처음에는 놀라워하셨지만 이내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또한 저는 매물 설명보다 주변 정보를 더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어느 시장이 싼지,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 버스 노선은 어떤지 등. 30년 동안 이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되었죠. 젊은 매수자들이 특히 저를 좋아했어요. 우리 할머니 같아서 믿음이 간다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중개한 거래에서는 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거래 전에 모든 것을 꼼꼼히 설명하고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했기 때문이죠. 처음 3개월은 월 50만 원도 벌지 못했어요. 월세 65만 원을 내기도 빠듯했죠. 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개한 고객들이 주변 지인들을 소개해 주었고 단골 고객도 생겼죠. 6개월이 지나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어요. 월 평균 180만 원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죠. 성수기에는 250만 원까지 벌 때도 있었고 비수기에는 120만 원 정도였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니 마음도 편해졌어요. 이제 69살인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사무실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아요. 주말에도 종종 일하죠. 손주는 5번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 손주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보태고 있죠. 할머니가 계신 포기하면 안 되겠죠. 손주가 종종 이렇게 말해요. 제가 68살에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 손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내년이면 저는 70살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국민연금도 받을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연금 지급을 연기했기 때문에 월 56만 원을 받게 될 거예요. 중개 수입과 연금을 합하면 매달 23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생기게 되죠.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가끔 옛 시장 동료들을 만나면 모두들 놀라워해요. 정 씨가 68배 공인중개사라니 정말 대단해.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 머리와 경험은 늙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 정말 그렇게 믿어요. 시장에서 30년 동안 쌓은 경험이 지금의 제 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과 초기 백내장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지만 이제는 치료도 받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죠. 건강도 지키고 일도 하고 손주도 돕고. 68살에 시작한 새 인생이 저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며칠 전 오랜 시장 단골이었던 할머니 한 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정씨, 우리 아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 그 할머니는 제가 20년 넘게 야채를 팔아드렸던 분이셨어요. 그분의 아들은 이제 40대 중반인데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저는 그 할머니와 아들을 만나서 그분의 아들에게 맞는 집을 찾아드렸어요. 아들분이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매물이 있었거든요.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정씨, 야채도 잘 팔더니 집도 잘 팔아 늙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전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38살의 저에게 누군가 당신은 68살의 공인중개사가 되어 월 180만 원을 벌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면 아마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30년 동안 야채를 팔다가 68살의 공인중개사가 되었어요. 손주와 함께 공부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이뤘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봐요. 거울 속에는 주름이 가득한 68살 할머니가 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젊고 열정적이에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네요. 손주 우성이는 저에게 자주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으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서울의 작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68살 공인중개사 할머니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어요. 손주가 공무원이 되는 날, 손주의 결혼식을 보는 날,
그리고 어쩌면 70살이 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날까지. 앞으로도 많은 꿈과 희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요즘은 시장에서 만났던 옛 동료들이 종종 찾아와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하죠. 저는 그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나이 먹었다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손주와 함께 제가 일했던 옛 시장 터를 찾아갔어요. 그곳은 이제 현대식 상가로 바뀌어 있었죠. 30년 동안 제가 야채를 팔았던 자리에는 커피숍이 들어서 있었어요. 커피숍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구나.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서 있어.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옛날 가게가 있던 자리가 이렇게 바뀌니까 어떤 기분이에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슬펐지. 내 삶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변화는 필요한 거야. 내가 공인중개사가 된 것처럼 이 공간도 새롭게 태어난 거지.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향해요. 가방에는 손수 만든 김밥과 물김치가 들어있죠. 오늘 만날 손님들을 위한 작은 정성이에요. 사무실 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고 컴퓨터를 켜면서 다짐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정수님. 당신은 68살에 새로운 시작을 했잖아. 이제 막 시작일 뿐이야. 누군가 저에게 성공 비결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경험은 값진 자산이죠. 제 30년 시장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서 응원해준 손주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때로는 손목이 아프고 눈도 침침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일어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진정한 은퇴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68살 새로운 시작의 나이.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진정한 한계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사무실에 앉아 손주의 합격 소식을 기다리며 새로운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68살 공인중개사 정수님의 하루는 또 다른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윤종필입니다. 63살, 이제는 은퇴한 중소기업 생산관리부 부장이었죠. 21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주 큰 기업은 아니었지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생산관리부를 책임지는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마지막 3년간 월급은 평균 485만 원 정도였고 근속연수 21년의 퇴직금으로 1억 214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도 월 123만 원 정도 나오니 크게 걱정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다 싶었죠. 퇴직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22년 4월 30일이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직원들이 묘하게 눈치를 주고받더니 점심시간이 되자 갑자기 부장님 잠시만요. 라며 회의실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자 준비해둔 케이크와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윤종필 부장님의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죠. 특히 제가 가장 처음 채용했던 김대리가 건넨 편지는 정말 마음을 울렸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제가 이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엄격하셨지만 항상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직한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1년 동안 한 번도 직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회사를 나설 때 현관에서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가슴 벅찬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 아내 박미영은 61살로 평생 전업주부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 좀 살아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기만 했잖아요.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처음으로 세운 계획은 두 가지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강현우와 함께 실버 여행사를 창업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아내와 함께 평생 한 번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가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5달 후면 우리 딸 윤서연이 둘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기에 손주 육아도 돕고 싶었습니다.
35살인 딸은 좋은 남편을 만나 첫째 아이까지 있었지만 둘째가 생기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퇴직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술에 취한 아들 윤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32인 민수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안정적인 회사에서 5년차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온라인 쇼핑이 얼마나 뜨는지 아세요? 아웃도어 용품 특화 쇼핑몰을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등산, 캠핑 이런 거 정말 잘 됩니다. 아버지 퇴직금으로 투자해 주시면 1년 안에 2배로 돌려드릴게요.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수는 예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다소 충동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내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평생 모은 퇴직금을 그렇게 한 번에 날려버릴 생각이에요? 민수가 사업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안 돼요. 절대로. 우리 부부는 결혼 38년 만에 처음으로 심각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자식들에게 너무 약하다고 했고 저는 아들에게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타협안을 찾았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하되 제가 직접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민수의 쇼핑몰 아웃도어 맨즈는 2022년 6월에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지인 소개로 아웃도어 브랜드 유통업체 3곳과 거래를 시작했고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도 고용했습니다. 마케팅 비용으로만 월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지만 오픈 3개월 차에 월 매출 1,800만 원을 달성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건강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민수의 창고 겸 사무실에서 지냈고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야식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2형 당뇨를 가지고 있었는데 진단받은 후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혈당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혈당이 200을 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이 당뇨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억 원이 투자된 상황에서 쉽게 발을 뺄 수 없었고 민수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더 챙겨 먹고 계속 일했습니다. 사업 6개월 차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과도한 재고를 확보했고 시즌이 지난 상품들을 할인 판매하느라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수와 제가 경영 방식에서 의견 충돌을 빚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구시대적 생각만 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는 빠른 투자와 확장이 중요해요. 지금 더 자본을 투입해서 광고를 늘려야 합니다. 민수는 더 많은 자본 투입을 원했고 심지어 대출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미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빚을 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가 민수의 편을 들었습니다. 사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종필 씨, 민수를 좀 믿어주세요. 가족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야 했고 딸 서연이 아버지, 가족이 우선이야. 사업보다 건강이 먼저야 라고 충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1억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 1년 차가 되던 2023년 6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급감했고 창고에는 2억 원 상당의 재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몰래 대출 3,500만 원과 카드빚 2,800만 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민수가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친구들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급히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제 혈당 수치가 너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상 혈당의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3일간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1억 원의 퇴직금은 사라졌고 6,300만 원의 빚이 남았으며 2억 원 상당의 팔리지 않는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건강은 최악의 상태였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 진행되어 발과 손가락 끝이 저리고 감각이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무도 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는 원망 섞인 한숨만 내쉬었고 딸은 아버지가 민수 오빠한테 너무 약해서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먼저 건강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엄격한 식단 관리를 시작했고 아내도 당뇨 환자 식단을 함께 준비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고 처리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21년간의 생산관리 경험을 살려 모든 재고를 수량별, 종류별로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지역 복지관 바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은퇴한 아버지의 아웃도어 샵이라는 콘셉트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중고거래 앱을 들여다보며 메시지에 답변하고 주말마다 복지관 바자회에 참여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매달 조금씩 빚도 갚아나갔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아파트 근처 공원을 걷던 중 우연히 시니어 농구 동호회를 만났습니다. 63세 나이에 농구를 시작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들의 권유로 가볍게 슛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동호회에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사, 자영업자, 심지어 현직 구청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운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제가 갖고 있는 아웃도어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필 씨, 이런 등산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은 발이 아프니까 쿠션이 좋은 것으로요. 요즘 걷기 모임에서 활동하는데 가벼운 바람막이 재킷 없을까요? 그들의 요구에 맞춰 제가 가진 재고 중에서 추천해주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고정 고객이 생겼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의 필요에 맞는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 2년차가 되었을 때 저는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상가에 시니어 아웃도어 매장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제가 그동안 재고를 처리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고 결국 동의해 주었습니다. 매장은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특히 60살 이상의 고객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는 제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젊은 판매자들이 알지 못하는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제 강점이었습니다. 윤 사장님, 당신이 추천해준 등산화 정말 좋아요.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요. 이 재킷 가볍고 따뜻해서 매일 입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퇴직 후 시작한 사업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에서 배우고 새로운 길을 찾은 것이죠. 퇴직 3년 차인 지금 저는 모든 재고를 처리하고 빚도 거의 상환했습니다. 매장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혈당은 140mg/dl 정도로 관리되고 있고 말초신경병증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석 달 전에 찾아왔습니다. 호주에서 온 국제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는 호주 시드니에서 일하고 있었고 작은 월급이지만 조금씩 송금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민수는 사업 실패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도망치듯 호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치료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딸 서연이는 지난달에 둘째 아이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서연이와 사위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저와 아내는 서연이네 집에 가서 아이들을 봐주고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날리고 건강을 잃고 가족 간의 갈등을 겪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도전이 진정한 노후입니다. 이것이 제가 3년간의 경험에서 깨달은 교훈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한 바퀴 걷고 시니어 농구 동호회에서 운동하고 작은 매장을 운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진정한 제 삶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요즘은 매장에 오는 비슷한 연령대의 고객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가끔 아내가 농담처럼 말합니다. 당신, 그때 퇴직금 날린 게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지금이 훨씬 행복해 보이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인생 63세 깨달음을 얻었네. 저는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한 덕분에 오히려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며 작은 매장을 계속 운영하고 가끔 아내와 근교 여행을 다니는 것입니다.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민수가 한국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줄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민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와 행복을 발견하는 것. 저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3세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사업가로서 말입니다.